낮 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호 여사의 유언을 발표하는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 김대중의 역사는 이호의 역사가 합쳐진 것. 1997년 대선 당시 유신의 장막이 드리워진 지난 72년부터 김 당선자가 옥고를 치를 때에는 옥바라지로, 민주화를 위해 단식 투쟁을 할 때에는 졸인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야당 총재 시절에는 조언자로, 선거 때는 찬조 연사로 남편과 함께했던 이 여사.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36년 이화여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사범대학에 이어 미국 유학을 다녀온 신여성으로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첫 부인과 사별한 뒤 두 아들을 키우던 김대중 당선자와 결혼해 지금까지 영원한 동반자로서 험난한 가시밭길을 함께 헤쳐왔습니다. 주마등처럼 스치던 1970년대 민주구국선언으로 남편은 잡혀가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37년 뒤 유신 체제 당시 이른바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관련자 15명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딴 모든 사람들도 죄 없이 수감되는 일은 없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두환이 권력을 찬탈하고 내란범으로 몰아 사형 선고를 내린 뒤에는 생전 이 여사는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라디오를 통해 남편의 사형 선고를 들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형이냐, 그러지 않으면 무기냐,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문 보도를 볼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너무도 괴로웠어. 어떻게 오늘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끔찍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합니다. 끝내 고락을 함께한 아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 현처고 용기 있는 여성이에요. 내 앞에 한 번도 그 약한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아내가 없었다면 내가 무엇이 됐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연결식 당일 이호 여사 서울광장에서 남편이 평생 추구해온 화해와 용서의 정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의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남편의 유지입니다. 이것은 이호 여사의 유지이기도 할 것이고 지금 들으신 배경음악은 교회 장로이기도 한 이호 여사가 어젯밤 임종 직전 가족과 함께 부른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 김용민 라이브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첫 공개 방송을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6월 16일 낮 3시. 네, 장소는 홍대 벙커원 교회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벙커원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김용민 라이브 입력하고 친구 추가한 다음에 공개방송 신청 쓰시고 성함,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반 1인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속도를 보고 마감할 수 있으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낮 3시 홍대 벙커원 교회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김용민 라이브 입력하고 친구 추가한 다음에 공개방송 신청하고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볼까요? 조진주 씨.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안 2호 인양 과정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4구가 수습됐습니다. 어린아이를 포함한 시신 3구는 한국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침몰한 허블레안 2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선체에 일부 훼손이 발견돼 선박의 파손 방지를 위해 선체에 와이어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허블레안 2호 인양과 수색 결과를 보고 앞으로의 수색 방향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고 이희호 여사 장례위원회의 요청으로 오늘 오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이희호 여사의 부음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의 공식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의 사업에 지원하는 800만 달러를 오늘 오후 해당 국제기구에 송금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러다이트 그 후의 이야기.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러다이트 운동 얘기를 했는데요. 네. 1811년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은 어저께 제가 기계 파괴 운동은 아니라 최초의 이것이다. 이것 운동이다. 네. 유효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요. 네. 이게 어렵다. 네, 어려운데 이제 뒤에 얘기 나오다 보면 나오죠. 이게 얘기가 이제 네, 거의 그래요. 이제. 네.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 파괴 운동이 아니라 최초의 이것 운동이다. 네. 이것. 우리가 이걸에서 돈을 벌죠. 그렇죠. 정부 부처 중에 고용 땡땡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용 땡땡부. 강력한 힌트. 그렇습니다. 네. 직장마다 노동자들의 결사체 네. 땡땡 조합이 있는 것이고요. 예. 땡땡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최초의 땡땡 운동이다. 자, 이것은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이죠. 땡땡. 자, 땡땡은 무엇인지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재일의 발키리 바로 밝혀보죠.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두 번 얘기는 안 하는데요. 네. 어저께 그 화물차 기사님의 그 보내주신 문자 그게 어저께 하루 종일 제 마음을 무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1810년대의 영국이 아니라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긴 노동 시간과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화물 운전자들이. 예.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러다이트에서 참고할 게 있어서 네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러다이트 운동은 성공한 노동 운동이에요. 성공한 노동 운동인데 일단은 그 자본가가 기계를 자기 소유의 기계를 노동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거 때려 부시겠다. 네. 이렇게 나오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일 시키려면 기계 옆에 있어야 되는 노동자가 네. 그거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항의를 하는데 네. 저 비싼 기계를 이렇게 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비싼 기계를 노동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어떻게 하면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냐면 네. 그걸 노동자가 사게 하는 거예요. 기계를. 예. 그러니까는 이게 가능한 게 20세기가 오면서 그러니까 영업망과 일거리를 주는 정보 있죠. 예. 이것만 확대한 상태에서 자본재를 사게 하는 겁니다. 예. 노동자한테. 예. 그러니까 바로 화물 노동자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화물 노동자 입장에서 덤프트럭이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자 거죠. 네. 예. 자기가 그걸 부시면 자기 인생 망가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명의는 화물 노동자 명의로 돼 있지만 그게 화물 노동자일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에 대한 통제권 자체를 그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대출 받고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그거를 자본재를 소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노동자와 자본가를 가르는 기준은 자본재를 소유했느냐 아니냐였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동자는 보호를 받잖아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 같은 거. 근데 이분들이요 최저임금 이하로 받게 됐는데도 보호를 받을 법적 장치가 없어요. 자영업자로 분류되니까. 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던가요? 네. 예. 뭐 포털이나 이런데. 그렇죠. 이런 데서는 영업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업권과 정보를 가지고 네. 그 자기 자산으로 편성되어 있을 있는 거는 전부 다 영업 그 노동자들한테 네. 담보 잡혀서 그거를 사게 만들죠. 예. 금융이 끼어서. 네. 그러니까 금융자본과 정보자본이 자기네들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대출을 끼고 사게 한 다음에 그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건 패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 보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아니다. 화물 노동자한테 최저임금 무슨 최저임금이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감가상각 생각해야죠. 그리고 금융비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감가상각이라 하면 이 차를 자기 이제 운전을 하는데 말이에요. 차는 쓰면 쓸수록 이게 달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자 비용, 그 돈을 빌렸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유류비 그런 것 하고 나면 비용을 제거하고 나서 순이익을 따졌을 때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왜? 예.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노동자인데 노동자라고 그러면은 막 화를 내요. 아니 저 사람들 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장님들이다. 근데 왜 노동자라고 얘기하느냐? 14시간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네. 14시간 노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노동자로 분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생각해보면 러다이트 운동을 생각해보면 그거에서 자본재를 점거하는 걸 무력화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이렇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주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만 네. 자본재를 가지고 수익을 얻는 자본가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죠. 예. 자,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지금 화물 노동자들의 상황이 네. 심각해요. 네. 이게 뭐 어마어마한 대출 이자에다가 또 이 가져가는 수익은 매우 제한돼 있고요.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네. 일단 화물 노동자분들이 신용 등급이 낮아요. 네. 그리고 이 담보로 제공하는 이 화물 차가요. 네. 이게 안정적인 담보가 아니잖아요. 집같이 이게 감가상각이 벌어서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렇지. 원리금 많이 갚아야 됩니다. 원금을.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안정적인 담보도 아니고 신용 상태도 안 좋으니까 이자율이 7%에서 14%예요.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가격이 한 큰 덤프트럭 같은 거 2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으면 14%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 이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원금까지 하면요. 그리고 28개월, 36개월, 길어야 60개월 그건데요. 네. 근데 그래서 이분들이 원금하고 이걸 다 갚았다. 갚아서 이제 내 차가 됐다. 그러면 차가 고장 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맛이 가는 거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용도가 낮고 담보로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이게 높은 이자를 받는 게 능사일까? 돈 많은 사람은 은행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돈 없는 사람은 이자를 비싸게 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부익부 빈익빈이 극복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거를 같은 경우에 이제 재정부 선생이 옛날에 보금자리 주택 만들었을 때도 썼던 방법인데 신협을 만드는 거죠.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고리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물노동자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국가도 어느 정도 출자를 하고 그래서 신용대출의 이자율을 낮춰도 이분들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주니까 이분들의 소득이 역으로 느는 거 아닙니까? 화물노동 사업자의 신용이 아니라 신용협동조합의 신용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하는. 그렇죠. 이걸 그러면 이자율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분들을 쓰는 회사들의 신용을 좀 빌린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 신용협동조합이 정비사업도 해서 정비사업도 해서 이 화물차의 수명 연한을 연장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의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워라밸 같은 것도요. 국가 그리고 은행, 화물주가 화물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 모여서 사회협약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죠. 응? 이거 공공이 나서서 주선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치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건 저는 그래요. 이랬을 때 정치에 이게 뭐가 관련 있냐면 우리나라 정치의 소선거 구조화에서 이거의 토건족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금융과 토건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노동자의 이익으로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정치가. 그러니까 소선거주제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정책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해서 금융 쪽과 이 건설 사용자 쪽이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화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보다 득표가 더 많이 되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9412번 쓰시는 분은 황당한 이론입니다 라면서 화물차나 관광차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면 사회에 환원해야 합니까? 그냥 정부에서 월급 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오셨고 이제 이걸 이제 공산주의 이론이냐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제 그런 신용을 공유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고리채에 높은 이자율에 늪에 빠지면 그게 절대로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부 선생이 신협을 만들었을 때 목표가 이거였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채로 두 다리 뻗게 살게 하기.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삶의 최저선을 맞추는 그런 사회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6587번 쓰시는 분은 저희 회사 고객이 화물 노동자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공매나 차압되는 고객이 유난히 많네요. 저희도 손실을 보지만 그만큼 가장 낮은 계층이 어렵다는 겁니다. 정책이나 정치는 가장 낮은 자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7294번 쓰시는 분 그나마 요즘은 캐피탈사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도 비싸고 대출도 안 해줍니다. 제발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뜨겁네요. 많이. 뜨겁죠. 뜨거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이 뭐죠? 노동이죠. 정답 노동. 노동. 맞히신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587번 쓰시는 분 진정한 정답은 농사. 0300 노동이죠. 인간의 가장 존중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케이케님 한량. 최인숙님 노동. 오늘 정말 힘들어요. 아직 일하고 있어요. 노동이 아주 많으신가 봐요. 그리고 김성재님 대포동. 자, 9611번 쓰시는 분 항상 힌트를 재미있게 주시니 방송이 재미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소속입니다. 정답은 노동이고요. 맞히셨습니다. 자,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재일의 발키리는 또 내일 이어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에 별명이 있죠. 거리의 변호사. 네, 그가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일으킨 새바람 신선했습니다. 자, 요즘도 국회에서 종종 밤을 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도 노숙하십니까? 요즘에 노숙은 안 합니다. 이제는 잘못하면 입 돌아갑니다. 각별히 목차를 보전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지난달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요. 맞습니다.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 이게 고발 이유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네네. 지금 채용비리 관련돼서 실제로 부정하게 채용을 한 사람들은 다 구속돼서 기소가 됐는데 예. 정작 그런 부정 채용을 청탁했다고 지목되었던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사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예.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더니 네가 그렇게 기자회견하면 어떡하냐. 너 굉장히 센 놈인데 네가 그렇게 기자회견하면 영향받는다. 직권을 남용한 거다.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발한 거죠.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기분 좋으셨어요? 아니요. 권력이 있다고. 굉장히 당황했죠. 이건 완전히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셨다 이렇게 평을 했었죠. 국회에서 마주치시는 일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많이 마주치죠. 예, 뭐 이 건에 대해서 얘기 안 해봤습니까? 그냥 제가 뭐 그냥 안녕하시냐고 인사 드리고 그렇게 지나가죠. 예. 그럼 지나갑니까? 네. 잘해 뭐 이러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어제 전체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고 42일 만에 처음 열리는 건데 어떻게 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야당 의원님 중에는 박지원 의원님만 참석을 하셨고요. 나머지 의원분들은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네, 맞습니다. 사법개혁특위에는 정의당 없습니까? 사법개혁특위에는 정의당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 민평당 정도만 참여했다. 맞습니다. 예. 아니 자유한국당은 뭐 그렇다 치고요. 바른미래당은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참석하기가 좀 어렵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죠? 지금 어제하고 오늘 좀 많이 좀 좁혀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잘하면 이번 주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이달 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뭐 국회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여당은 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자유한국당의 주장도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면은 완전히 합의를 해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동의를 얻어야 통과시킬 수 있다. 처음의 입장은 완전히 철회해달라. 그런 입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좀 합의 처리 또는 합의를 위한 노력,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등등등의 수많은 문구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합의를 통해서만 통과시키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시작했는데. 조금 많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쪽에서 좀 유연하게 나온다? 뭐 저희도 조금 유연하게 하고요. 그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연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장이 좀 돼서 논의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관련돼서 이번에 이제 국회 정상화라는 큰 틀의 합의와 함께 이 부분도 논의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상태라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180 이내에 심의를 마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사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법사위 위원장이 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장 호통치시는 분 아닙니까? 특히 법원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싫어하시죠. 박지원 의원한테도 큰 소리치고.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 법사위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법사위 가서 이제 결국 무위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근데 뭐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뭐 바른미래당 입장도 패스트트랙의 어떤
본질적 의미나 이런 것들을 훼손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요. 알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조직의 반발이 아주 극심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얼마 전에 뭐 자치검찰제 얘기까지 했는데 자치검찰제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좀 말씀드릴 게 검찰 조직의 반발이 아니라요. 아주 극소수 검찰이 극소수 검사들이 굉장히 극소수의 검사들이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조직적 반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문무일 총장이 이제 자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검사장 직선제 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저는 2016년에 지역의 검사장을 직선을 뽑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저기 국회의원 되시고 그 해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뭐 언론 인터뷰라든지 또는 기고글에 계속 언급했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검찰이 지금 수사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먼저 어느 정도는 좀 나눠야 된다. 분권화해야 한다. 나눠야 되고 그 전제 조건이 됐을 때 이제 검사장 직선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검사장 직선제라면은 뭐 지검장, 고검장 이런 사람을 지역 주민들이 투표하는 걸로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정치 권력의 외풍이나 또 외압을 말하자면 차단시킬 수도 있는 거고 오로지 지역 주민만 바라보고 그 검찰을 운영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제로 검찰이 갖고 있는 막대한 권한을 다른 기관에 좀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검찰은 자기 스스로 권력화가 되는 경향이거든요. 워낙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런 권한의 작동을 견제할 만한 다른 기관이 없어요. 그러네요. 대통령조차도 사실은 견제하기가 어려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그 주민이 선거하는 식으로만 가면은 스스로 또 권력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력화가 되는 우선적으로는 들고 있는 이 막대한 권한,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좀 나눠서 다른 기관들이 갖고 서로 그래서 견제하게 만드는 그런 틀을 좀 만든 다음에 주민이 이제 지역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감한 시기인 만큼 글쎄요. 지금 또 다른 쪽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이 누구로 이 선출이 아니죠. 임명되느냐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7월 말 아닙니까? 7월 24일이죠. 후임 검찰총장 후보가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곧 추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정상으로는 13일 날 추천위원회가 한번 열려서 6월 13일. 지금 꽤 많은 숫자의 후보가 올라 있는데 그중에 3-4명 정도로 줄인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3-4명을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또 논의하게 될 텐데요. 지금 뭐 국민들의 관심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분이 되느냐 마느냐. 나머지 분들은 몰라요, 잘 솔직히. 지금 올라가 있는 분들 중에 뭐 국민적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분은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고요. 그 외에도 근데 고검장급 에서 몇 명이 같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됐으면 좋겠냐고 여쭤보면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그렇죠. 좋은 권력 분이, 있는 분인데. 좋은 분이 돼야죠. 좋은 분이 돼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차기 검찰총장은 어떤 자질,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보세요? 아까도 제가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는 크게 2가지 요건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지금 어찌 됐든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서 패스트트랙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누가 봐도 검사여야 됩니다. 부정의, 불법, 위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덕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누굴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박주민 의원이 또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신 분 이렇게 띄워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소환제 때문이에요. 사실은.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서 발의하셨잖아요. 발의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도 쫓아낼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국회의원들이 환영하지 않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발의를 했는데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발의를 한 뒤로 제대로 논의가 안 됐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반면에 이제 그 정부 개헌안이
18년에 논의가 됐을 때 네네. 그때 개헌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네. 개헌 관련돼서 저희 당이 의견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의총을 한 수차례 열어서요. 그때 저희 당에서도 국민소환제가 개헌의 내용이 돼야 된다라고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논의됐던 것도 사실 국회 내에서 법으로 하기에는 논의가 잘 안 되니까요. 네. 국민들의 힘을 빌릴 수 있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도입해 보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뒤로 개헌도 잘 안 되면서 사실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언제든 일 못하면 쫓아낼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말이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거를 주장하면 동의하면 저는 좋은 국회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느 당 어느 의원이라도요. 그리고 뭐 추가로 오늘 보도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을 일 안 하면 좀 토해내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한 80% 넘는 국민분들이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보좌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월급 체계를 한번 분석해봐서 이게 일 안 하면 토해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된다면 우리가 한번 법을 발의해보자 그런 회의도 잠깐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곧 김관홍 잠수사 세월호 참사 때 민간 잠수사로서 구조 활동에 헌신했다가 이 트라우마를 지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관홍 잠수사 이제 이 3주기가 됩니까? 네. 3주기가 되는데 말이죠. 그때 박주민 의원 서럽게 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 돌아가셨을 때. 잠수사분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이런 법들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김관홍법이라고 제가 어떻게 이름을 좀 붙였던 법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월호 지원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원특별법에는 피해자의 범주 안에 이 민간 잠수사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범주에 민간 잠수사가 좀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었고 굉장히 어렵게 한 1년 반 정도 넘게 막 밀고 당기게 하다가 해당 상임위 농해수위에선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열심히 또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뭐 발의를 하면 뭐합니까 이게 뒷받침이 안 돼주니 말이죠. 아유 박주민 의원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하여간 국민의 여망을 반드시 입법으로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회의원 세비 반납 관련 여론조사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19살 이상 성인 7,138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는데요. 7%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자, 각종 전화 조사로 해가지고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의 오차를 나타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퇴근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하남분기점에서 광암터널 사이를 시작으로 서안암 일대와 또 송파 부근으로 속도 줄입니다. 다시 성남에서 판교분기점을 지나 청계터널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더 이동해서는 평촌에서 수리터널 사이로도 더디게 지납니다. 이후 소래터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조금 전에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안현분기점에서 시흥 사이로 극심한 정체 남아 있습니다. 더 가서는 장수에서 송내 사이와 또 김포 부근으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백양사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 복정 부근 1차로에서는 벌써 1시간째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뒤로 청담대교 북단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여의 상류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뉴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진짜 뉴스를 찾는 뉴스 감정쇼. 뉴스 진품 가품.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예리한 시선으로 가품 뉴스들을 쏙쏙 골라내줄 전문 팩트 특공대. 자, 두 분 모셨습니다. 미디어 오늘 정철웅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요즘 아주 핫한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단식 기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 단식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단식 기도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전에 권지연 센터장이 오늘 연합뉴스에 나왔어요. 예. 봉변을 당하셨죠. 봉변을 당했다고. 네. 오늘 전광훈 목사 기자회견장에서 네네. 내 동생이 쳐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질문을 하나 했는데 네. 예, 밀쳐졌고 근데 핸드폰이 앞에 있어 핸드폰을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네. 확 밀쳐져 제가 완전 뇌딩. 고의적으로 밀었습니까? 네. 오. 저에게 얼굴이 빨갱이처럼 생겼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 추종자들이 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거는 폭행인데? 네. 예. 발목도 좀 아프고요. 네. 그래. 이제 목소리도 쉬었어요? 예, 목이 좀 갔어요. 제가 주말에도 지구대를 좀 다녀왔거든요. 고생을 좀 한 듯합니다. 예, 전광훈 목사 교회 갔다가 거기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결국 지구대까지 갔는. 아니 취재를 했는데 뭐 그것은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한 건가요? 그냥 뭐 본인들의 어떤 장소에 들어왔다. 네. 그래서 뭐 건조물 침입이다. 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송철웅 기자님, 그 취재했는데 건조물 침입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네. 예전에 그 김장겸 전 MBC 보도국장이 그거 같은 사유로 이제 미디어오늘 기자를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네. 아니 기자가 분명히 자기 신분을 밝히고 가서 취재를 하는 것이 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그렇고 네. 교회는 만인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개된 장소고 예. 참 납득이 안 됩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추후에 또 한번 따져볼 일이 있으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한기총이라는 곳이 이제 한유총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지난번 또 한번 큰 일이 있어가지고 한기총은 한국 개신교의 대표기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NCCK가 가장 오래됐고요. 네. 현재 한기총은 77개 교단과 17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데요. 이 네. 중에서도 10개 교단과 2개 단체는 행정 보류 또는 회원권 제한 단체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이 무슨 말이에요? 네. 뭐 사실상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교단이 많이 없다는 그 거고요. 회원 교단이 아니다. 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대부분 군소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주소지가 뭐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전화하면 확인이 전화 안 안 받고. 되는 예. 그런 군소 교단이고 예. 이미 2012년 군권 선거와 무리한 이단 해제 때문에 주요 교단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뭐 예. 예수교 장로의 합동, 통합, 감리교, 뭐 성결교 그렇죠. 다 빠졌어요? 한국 같은 우리나라는 예장 합동이랑 예장 통합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네. 일단 두 교단이 다 빠져나간 것만 봐도 일단 교단의 어떤 그 대표 기관으로서의 네. 어떤 그 위상이 예. 없다는 말이고요. 네.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한기총 하면은 한국 개신교의 대표 기관 이렇게 또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일례로 한기총은 내부 직원들조차도 네. 재정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직원들이 그거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한기총과 전광훈 목사에 대한 네. 세간의 인식 보면 놀랍습니다. 놀랍다는 반응이 뭐 거의 일반적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1인 릴레이 단식 기도까지 하면서 무료일수를 쓰는 이유도 현재 그 안에 교단과 사람이 없기 때문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현재 전광훈 대표회장이 1000만 유튜브 시청자를 확보해서 다음 총선 원내 진입을 위한 유권자 확보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그러니까 보수단체와 회원들의 결집을 노리고 이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대요? 1000만 유튜브 시청자를 확보한다? 네. 아니 근데 총선 승리하고 이 지금 한기총이 해야 하는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목사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정치하고 싶으면 정치를 거죠. 하시라.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언론들이 한기총과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던가요? 사실상 좀 제대로 된 보도는 지금까지 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보도들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대부분 전광훈 대표회장의 막말을 조명한다든지 이 대표회장이 또 반박을 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단신이나 스트레이트성 보도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그 보도를 보면 스탠스가 좀 애매하거든요. 네, 좀 보면 지난 6일에는 한국당 뺀 4당 문하야 요구한 한기총 회장 사퇴하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실었는데요. 그 내용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종교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한기총 대표회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 목사의 하야 요구에 배후엔 황교안 대표가 있다고 주장했다로 시작해서 전 목사도 지난달 2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랑 황 대표를 죽이라고 누구 지시를 받았나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해서. 10일에는 또 한기총 또 대통령 하야 주장 순교 각오하고 투쟁하겠다 보도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대부분 좀 이게 한기총의 어떤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좀 오히려 대변해주는 어떤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거네요. 그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이 한기총 전광훈 회장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하야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야 사당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지금 한기총과 전광훈 목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야 사당이 정치적으로 하나의 칼날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기총 전광훈 회장이 이런 자유한국당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서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갖게끔 그런 논지를 그렇게 펴고 있다는 얘기죠. 줄 수 있는 어떤 보도를 내고 있는 거죠. 어떤 깊이 있는 보도를 내지 않는데 이 맥락상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한 보도도 있습니까? 네. 9일에 중앙일보가 낸 보도인데요. 쪼그라든 한기총 반격, 문하야 전광훈 목사의 계산된 막말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서 한기총이 금권 선거와 무분별한 이단 해제로 어떻게 쪼그라들었고 그 틈을 타서 대표회장이 된 전광훈 목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짚었습니다. 또 경향신문이 9일 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괴기스러운 막말 성직자 맞나라는 제목의 이 사설을 통해서 또 전광훈 씨의 막말과 정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가 말이죠. 그런 말을 과거에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요구 정도가 아니라 신자들을 앞세워 가지고 특히 60대 이상 여성 신자를 앞세워서 청와대로 진격하자. 그것도 본인 자신은 본회포 나치에 대항했던 독일 신학자의 이름을 빌려와 가지고 자신이 이제 광기의 히틀러를 저격하려 한 본회포고 그 히틀러는 문재인 대통령이란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통해서 이 굉장히 지금 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종교단체가 해야 될 일인가 싶을 정도의 과도한 정치적 언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팎에서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우리 권지현 기자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에 MBC 스트레이트 팀 전광훈 목사 교회 갔다가 교인들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폭행을 하죠? 말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됐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사실 MBC가 오히려 그 이후의 보도가 좀 소극적이어서 왜 그럴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전광훈 대표회장이 막말을 쏟아내서 언론으로부터 집중을 받고 또 그것을 자신들의 세를 결집하는 데 역이용했다는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광훈 목사가 하는 걸 보면 계속해서 왜 우리가 드라마도 보면 점점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사용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전광훈 목사가 해왔던 어떤 행보를 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2005년에 소급 발언, 그리고 2008년에 대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 이런 것들로 유명세를 탔던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놀아나지 않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틈을 타서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떠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또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는 또 통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는 보이콧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는 오히려 언론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깊이 있는 정보를 알리는 게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태의
대해서 전광훈 목사의 막말만 쫓아다니지 말고 네. 이와 관련한 주변부 또 사태의 본질 정확하게 한번 짚어봤으면 한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하신 권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정철홍 기자님. 예. 오늘 팩트 체크할 기사로 동아일보 기사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예. 동아일보가 이제 최근에 낸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ABC 협회 결과를 인용한 기사입니다. ABC 협회. ABC 협회 저 며칠 전 며칠 전이 아니죠. 그저께 이제 9일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방송에서 이제 ABC 협회 인증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5월 22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동아일보 유료 부수가 3년 연속 2위, 부수가 계속 는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 짧게 ABC 협회를 소개하자면은 신문들이 이제 신문을 얼마만큼 발행하느냐, 몇 부씩 발행하느냐, 요걸 이제 말하자면은 신문사가 주장하는 거는 못 믿으니까 또 이제 그 검증기관을 둬서 그 검증기관이 몇 프를 찍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대신 인증해주는 또 광고주들에게 알려주는 건데 근데 그 ABC 협회를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대신 인증해주는 곳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아일보가 이런 보도를 합니다. 이 신문 매체와 광고 시장의 전반적 불황 속에서도 이 동아일보는 상위 매체 3곳 조중동이겠죠. 유일하게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가 모두 증가했다. 과연 이 내용이 팩트인지 좀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증해 주시죠. 일단 이 부분을 추적을 하려면 좀 다른 통계로 역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이 구독률인데요. 구독률. 예, 이 대한민국 인구는 2016년 11월 기준 5,127만 명이었고 평균 가구 원수는 2.51명입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내놓은 이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이 종이신문을 정기 구독하고 있다. 이 응답률이 9.9%입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약 507만 5,730여 부 수준이고 이 평균 가구 원수 2.51명을 고려하면 이 가구 부수는 약 202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유료 부수 중 가구 부수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 202만 부 정도가 집에서 돈 주고 신문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2만 가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료 부스는 크게 가구 부스와 이 영업장 가판 부스로 나뉘는데요. 가구 부스는 말씀하신 집에서 보는 거, 영업장 가판 부스는 이제 기업이나 뭐 가게에서 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ABC 협회에 따르면 이 가구 부스 비율은 전체 부스의 46.7%고요.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일간지 총 유료 부스는 163개에서 713만 부 가량입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 이 총리 훈령으로 이 ABC 협회 인증을 받아야만 무조건 정부 광고를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못 받으면 정부 광고를 못 줘요. 안 줘요. 그건 아무래도 조중동을 위해서 만든 조치 같아요. 뭐 아무튼 부수가 그래도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매체가 여기 ABC 협회 인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13만 부 가량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2017년 기준 총 유료 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구 부수 비율이 46.7%였고 이걸 대입해 보면 이 수치에서 가구 부수는 약 333만 부 가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언론재단 앞서 말씀하신 이 구독률을 바탕으로 한 조사에서 추산해본 유료 가구 부수와 130만 부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30만 부 정도가 뻥튀기가 돼 있는 건데요. 그러네요. 202만 부라고 했으니까. 예, 그렇죠. 물론 이 같은 역추적 방식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 믿을 수는 없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차이가 적지 않죠. 근데 이 정확히는 131만 부인데 이걸 만약에 파지로 가는 부실 부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131만 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 전체 가구 부수의 39.3%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난주 KBS 방송을 보면 이 현장의 신문지국장들이 파지로 가는 부수가 전체의 40%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파지라고 하면은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장을 뜯지도 않고 새 신문이 곧바로 이제 골판지를 만들기 위해서 재활용 업체로 가는 또 이제 계란판을 만들기 위해서 찍을 필요가 없는 필요가 없는 부수가 130만 부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이제 지국장들이 말한 게 파지로 가는 부수가 40% 이상이다라고 입을 모았는데 방금 제가 계산한 방식으로 하면 이 허실 부수가
39.3% 40%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 부실 부수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유료 부수라는 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는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신문 안 보는 사람들이 그냥 폭증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실제 증가했으면 저는 뉴욕타임즈나 가디언이 동아일보를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전 세계 모든 신문이 다 지금 신문 부수가 모든 곳이 이제 동아일보를 향해야죠. 동아일보를 배워야죠. 예. 그런데 유료 부수는 이제 한국적 특수한 상황인데 줄질 않아요.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3년 0.03% 감소, 2014년 3.76% 감소. 그러다가 2016년에는 0.48% 증가했고 작년에는 0.98%가 증가를 해요. 부수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어찌된 일이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료 부사력이 일반적이고 구독률도 9.9% 한 자릿수대로 하락을 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 부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뭐 그러면 뻥 튀겼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따라서 이제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동아일보 보도에 나왔던 이 유료 부수 수치 또 발행 부수 수치 이런 것들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 ABC 협회가 신문협회의 입김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신문협회 입장에서는 짐작하시겠지만 부수가 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광고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이해관계들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고려하면서 이 ABC협회 인증부수 결과를 좀 비판적으로 독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신문 정기 구독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부수가 도리어 늘어난다. 유료 부수가 늘어난다. 돈 주고 그 보는 독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정말 신기원적인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그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까요. 실책이 좀 나와야 되겠네요. 진짜 이 신문지 만들어 가지고 포장 뜯지도 않고 골판지나 이런 거 만드는데 보내는지.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모든 신문들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문이 다 그렇습니까? 조중동만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뉴스 찐품가품 정철훈 미디어 오늘 기자, 권지현 평화나무 센터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당신이